문재인 대통령은 교육이 특권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신뢰도에 비해 지나치게 비율이 높은 수시 비중을 줄이고 정시를 확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후임 법무부 장관 인사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과 함께 기존의 금강산 관광 방식이 안보리 제재 때문에 그대로 되풀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우리 정부에 금강산 남측 시설을 철거해 가라며 실무적 문제를 협의하자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양덕 온천지구를 방문해 우리식 건축 양식이 중요하다며 독자적인 관광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27일 만에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이 부회장은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밝혔고 재판장은 이례적으로 당부의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다음번 세계무역기구 WTO 협상부터 개발도상국 혜택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향후 농산물 관세나 보조금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농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방이동에서 통학버스가 다른 차량과 부딪혀 쓰러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수능을 20일 앞둔 고3 학생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수소 전기차가 도시를 밝히는 시대로 현대 수소 전기차.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교육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소집해 정시 확대를 공식화했습니다. 특히 교육이 특권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제도의 개선 방안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라고도 했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2025년부터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모두 없애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교육제도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해졌는데요. 먼저 청와대에서 나온 이야기부터 심수미 기자가 전합니다. 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특권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상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개혁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학생부 종합전형, 이른바 학종 위주의 수시제도가 가진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부모의 배경과 능력, 출신 고등학교 같은 외부 요인이 입시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과정마저 투명하지 않아 깜깜이 전형으로 불릴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안으로 학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장관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의 불균형을 해소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정시 비율을 확대하라는 의미입니다. 정시가 명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라는 입시 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위법이 아니더라도 더 이상 특권과 불공정은 용납해선 안 된다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여권은 줄곧 위법 여부를 판단의 기준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문 대통령은 그보다 국민 감정을 더 강조했습니다. JTBC 심수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전에 교육관계 장관회의를 한 뒤 오후에는 출입기자단과 1시간 정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교육제도 관련된 이야기 이외에도 여러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청와대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안희근 기자, 조금 전에 이제 청와대 출입기자단 간담회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정시를 확대하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고 하죠? 네, 문 대통령은 현 정부가 출범할 때 제일 강조한 게 공정인데 입시와 관련된 공정에 대한 잣대나 기준이 좀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수능은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할수록 좋은 성적 받아 좋은 대학 가기 때문에 개인적성을 하나하나 존중하는 이른바 학생부 종합전형이 공정이라고 생각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조국 사태에서 보듯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 이상 믿지 못하니까 지금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은 차라리 점수로 따지는 수능, 즉 정시가 더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결국 이 공정한 입시에 대한 달라진 국민들의 기준과 잣대를 수용한 조치다, 그런 이야기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학생부의 신뢰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때까지는
학종에 지나치게 쏠려 있는 것을 일부 대학이나마 균형 있게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그 대상으로 적어도 입시에 초점이 되는 서울 상위권 대학 일부 대학으로 한정했는데 이 대학들만이라도 정시를 확대해 전체적으로 입시에 대한 신뢰를 높이자는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간담회에서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언제 임명을 하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도 설명도 있었다고 하죠. 네, 문 대통령은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하겠다고 했는데요. 현재 검찰개혁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된 수사도 진행 중이며 패스트트랙 입법도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변수를 만들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후임 법무부 장관 이외에는 별도 개각은 예정하고 있지 않다는 말도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이제 금강산에 있는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고 지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언급이 있었다고요? 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철거 지시가 국민들의 정서에 배치될 수 있고 그것이 남북 관계를 훼손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과 관련된 딜레마적 상황도 이야기했습니다. 관광 자체가 유엔 안보리 제재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관광 대가를 북한에 지급하는 건 제재에 위반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관광 방식은 안보리 제재 때문에 계속 그대로 되풀이할 수 없다는 건데요. 새로운 방식의 관광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따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김정은 위원장이 또 언급했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조건, 이에 대한 질문과 답도 있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비핵화 그리고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언급한 비핵화가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결국 김 위원장은 북한의 안전이 보장되고 밝은 미래가 보장될 때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건데 결국 김 위원장이 바라는 조건들을 미국이 대화를 통해 받쳐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안익은 기자였습니다. 예, 정시 비중을 늘리라는 문 대통령의 주문에 교육부가 곧바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우선 서울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수능 위주로 뽑는 정시 전형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박진규 기자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및 논술 위주 전형의 쏠림 현상이 높은 서울 소재 대학에 대해서는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되 교육부는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정시와 수시 비중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정시 비중 30% 이상 권고안보다 비율을 더 올릴지 언제부터 적용할지는 다음 달 중에 발표할 계획인데 지난해 대입제도 공론화 과정에서 나왔던 여론과 대학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공론화 때는 정시 비율이 40% 이상, 50% 미만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교육부는 또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으로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 고1이 되는 2025년에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모두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자사고 38곳, 외고 30곳, 국제고 7곳으로 한 해 2만 명가량이 입학합니다. 이들 학교는 전국이나 광역 단위로 학생을 뽑아왔기 때문에 고교 체제 개편에 큰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또 자사고는 유지냐 폐지냐를 두고 재지정 평가 때마다 논란이 됐던 만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JTBC 박진규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입시 제도를 손질하는 방향은 큰 틀에서 정시를 확대하고 또 자사고와 외고, 일반고 전환하는 이 문제 두 갈래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취재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유미 기자, 학부모들이 지금 가장 관심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시 비중은 얼마나 높아지는 겁니까? 예, 일단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이 대상입니다. 지난해 시민들이 참여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서 나온 안에는 정시를 2022학년도까지 30% 이상 높여달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동안은 30%까지에 주목을 했다면 서울 주요 대학에 대해선 그 이상, 그러니까 30%를 넘겨달라는 걸 공식화한 겁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것도 바로 이 대목입니다. 정시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 지켜줄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국민의 시각이라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정 안팎에서는 서울 주요 대학에 대해 정시 비중을 40%나 50%로 높일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예, 정시 비중을 얼마나 높이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또 관심이 가는 게
그럼 언제부터 적용을 하느냐 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비율이 크게 조정이 된다면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에 가는 2022학년도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각 대학이 과별로 모집 인원을 확정해 발표하는 대입 전형 계획이 1년 10개월 전에 발표가 돼야 합니다. 현재 대학별로 2021학년도까지 수시 정시 비율이 공개가 된 상태입니다. 서울대는 이미 2022학년도에 30%에 딱 맞춘 계획이 나왔고 다른 대학들도 대부분 정부가 권고한 30% 수준에 맞춰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권고 비율과 시기는 대학들의 의견을 살펴서 다음 달 중에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그동안은 이제 재지정 평가를 해서 재지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하는 방식으로 가는 방침 아니었습니까? 네. 자 그런데 2025학년도죠. 모두 다 일반고로 전환시키겠다고 했습니다. 파장이 상당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되는 2022학년도 이 시기에 맞춰서 일반고로 전환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25학년도에는 과학고와 영재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일반고로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예. 그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은 평가를 통해서 학교를 탈락시키는 단계적 전환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도마다 다른 기준, 또 탈락한 학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혼란이 컸다는 판단입니다. 교육부는 당장 다음 주에 고교사라 해소와 또 일반고 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예, 자 수시와 정시 비율 문제, 그리고 또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문제 모두 다 작은 사안들이 아니고 민감한 일들입니다. 아무래도 교육 현장에서는 좀 갑작스러울 수밖에 없겠군요. 네, 정시냐 수시냐 하는 문제는 입시제도 개편 때마다 불거진 논쟁입니다. 당장 교육단체에서는 입시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또 대학들도 상당히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또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과 관련해서는 시도교육감과 협의를 해야 하고요. 또 학부모, 동문, 또 학생들의 반발도 예상돼서 실제 시행령 개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박유미 기자였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시가 내려진 지 이틀 만에 북한이 금강산의 남측 시설을 철거해 가라고 우리 정부에 공식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앞서 청와대 간담회에서도 이 금강산 문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다고 전해드렸죠. 실제 철거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북한이 보낸 통지문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통일부와 현대그룹에 전달됐습니다. 통지문에는 금강산에 국제관광문화지구를 새로 건설할 것이라며 남측은 합의되는 날짜에 들어와 시설을 철거해 가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방북 인원과 시기 등 실무적인 부분은 문서 교환 방식으로 합의하자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국제정세와 남북관계 등을 검토해 창의적 해법을 마련하겠다며 조만간 북한 당국과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양덕 온천지구에서도 금강산 관광지구에 대해 적당히 지어놓고 이윤을 추구한다고 비판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건축에서도 우리식이 중요하다며 독자적인 관광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일부에선 그제 김 위원장이 금강산에 갈 때 북미 협상을 총괄하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동행한 만큼 미국의 대북 제재를 완화하라는 요구가 담긴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이어서 조국 전 장관 가족 관련 수사 소식입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WFM 주식 12만 주를 사기 직전 조국 전 장관 계좌에서 정경심 교수 계좌로 5천만 원이 송금된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돈을 보낼 때 청와대 근처 ATM기를 사용한 걸로 파악됐는데 조만간 조 전 장관을 불러 누가 왜 송금을 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조 전 장관은 JTBC 취재진에 WFM 주식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정경심 교수는 지난해 1월 WFM 주식 12만 주 가량을 시세보다 2억여 원 싸게 차명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차명 거래 직전 조국 전 장관 계좌에서 정 교수 계좌로 5천만 원이 송금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특히 평일 업무 시간대 청와대 근처 특정 ATM기에서 송금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누가 기기를 이용해 송금했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을 불러 5천만 원을 직접 이체한 것인지 직접 보냈다면 사용처를 알고 있었는지와
그리고 WFM 투자에 대해 정 교수에게 들었는지 여부를 캐물을 계획입니다. 다만 사용처를 전혀 모른 채 5천만 원만 보내줬다면 조 전 장관에게 형사 책임을 묻긴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JTBC 취재진에게 WFM 주식 거래는 알지도 못하고 관련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 전 장관 측도 조 전 장관이 5천만 원을 송금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예, 그러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자, 박병현 기자, 앞서도 이제 잠시 전해드렸지만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조사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유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만 물어야 풀 수 있는 의혹이 남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부인 정경심 교수의 계좌로 5천여만 원을 보낸 이유와 그 배경을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경심 교수가 관리하는 계좌가 아닌 조 전 장관 본인이 직접 계좌에서 돈을 보냈는지 또 WFM에 대한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지 등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예. 자, 저희가 전해드렸듯이 조 전 장관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리고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혐의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검찰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다른 증거들을 통해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이 전혀 몰랐다고 하면 죄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인적, 물적 증거를 통해 혐의를 입증해 보이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정경심 교수의 영장 심사 때 검찰이 처음으로 공개한 정경심 교수의 녹취록이 앞으로의 검찰 수사에서 중요한 역할로 쓰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예, 검찰이 중요한 수사 증거로 본 그 녹취록 어떻게 입수한 거고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까? 정경심 교수가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 등과 나눈 통화 내용이 녹음돼 있는 파일이라고 합니다. 검찰은 이 녹음 파일을 정경심 교수의 PC에서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장 심사 때 녹취록의 형태로 재판부에 공개가 됐는데 WFM의 주식 가격과 구입 시점 등을 놓고 조 씨와 나눈 대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예. 자, 현재로서는 검찰이 어떤 녹음 파일을 확보하고 있는지 또 그 안에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는지는 검찰만 알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만 엊그제 열린 영장 심사에서 그 내용이 일부 공개되면서 현재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정 교수의 휴대전화로 녹음된 파일이기 때문에 만약 검찰이 확보한 파일 중에 정 교수가 조 전 장관과 주식에 대해 나눈 대화를 조 씨 등에 설명하는 내용이 있거나 또는 알만한 정황 등이 담겼는지 등이 검찰 수사에서 나올지가 앞으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오늘 정 교수를 구속 이후 처음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15분부터 조사를 시작했다는 검찰의 설명이 있었는데 조 전 장관이 주식 매입을 알고 있었는지 또 돈의 송금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정 교수 본인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마무리 상태였던 만큼 검찰은 다음 달 1일을 전후해 조 전 장관을 직접 불러 관련 경위를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서울중앙지검에서 박병현 기자였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 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오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한 재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조 씨 측과 검찰은 수사 기록을 열람하는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범동 씨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여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사의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격적인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이라 조 씨가 직접 나오진 않았습니다. 조 씨 변호인과 검찰은 수사 기록 열람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조 씨 측은 검찰에 수사 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신청했지만 5분의 1 정도의 기록 제공을 거부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범죄 사실에 대한 의견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와 공범 관계가 의심되는 이들의 진술 등 일부만 빼고 제공한 것이라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열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 측이 낸 열람 복사 명령 신청서를 보고 이를 받아들일지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조 씨의 변호인은 취재진 앞에서 정 교수 측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지난 23일 진행된 영장 실질심사에서 조 씨의 범죄 혐의가 정 교수에게 무리하게 덧씌워졌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무척 화가 난다면서 정 교수 측 주장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조 씨의 재판을 정 교수와 연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정 교수 측과는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구속을 주장하는 밤샘 집회가 열립니다. 내일 여의도에서는 검찰 개혁 집회가 사흘간 이어질 예정인데 조 전 장관이 사퇴한 뒤에도 광장에서의 집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사람들이 핸드폰 조명을 켜 무대로 비춥니다.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가 오후 7시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범국민 대회를 열었습니다. 개천절과 한글날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낮부터 이어진 집회에선 조국 전 장관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화문 광장과 광장 서쪽 5개 차로 400m 구간에 참가자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치인들도 참석했습니다. 주최 측은 밤을 새워 내일 새벽 5시까지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내일 여의도 공원에선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집회가 열립니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공수처 설치를 압박하며 자유한국당 당사까지 행진할 계획입니다. 공수처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예정된 29일까지 농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비슷한 시각 국회 앞에선 자유연대가 조 전 장관 구속과 문재인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집회를 엽니다. 서초동에서도 각각 정경심 교수 석방 촉구와 태극기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겨레 신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셀프 수사에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관여는 물론이고 보고도 일절받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에 보낸 답변서입니다. 2개의 행동강령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공무원 행동강령. 수사 대상인 개인을 직무 관련자로 봅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고소를 한 사람도 수사 대상이어서 윤석열 총장을 직무 관련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는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검찰청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을 직무 관련자로 규정합니다. 권익위는 검찰청의 고소에 수사를 요구했기 때문에 윤 총장은 이 강령으로도 직무 관련자라고 해석했습니다. 직무 관련자는 이런 사실을 소속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관련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해 충돌은 공직자의 사적 이익과 공익이 서로 부딪히는 것으로 공직사회에선 행동강령들로 이를 예방합니다. 권익위의 해석을 요구한 민병두 민주당 의원실은 이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의 내부 감사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검찰의 양심에만 맡길 수는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공식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은 10월 14일 사적 이해 관계 신고서를 대검 감찰부에 제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고소 사건에 대해 일체 보고를 받지 않고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627일 만에 법정에 섰습니다. 대법원이 지난 8월 이 부회장이 최순실 씨에게 준 말 3마리를 뇌물로 봐야 한다며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회장 측은 대법원이 뇌물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인정하고 그 대신 형량을 적게 받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은 승계 작업이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에서 나온 관련 증거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최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월 대법원은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이 모두 뇌물이라고 봤습니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단과 다른 결론입니다. 이 부회장의 횡령액이 86억 원대로 늘어난 셈인데 횡령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회장 측은 대법원이 결론낸 뇌물죄를 다투지 않고 형량에 대해서만 다투겠다고 했습니다. 승마 지원의 경위나 동기를 설명하고 양형 관련 증인도 신청해 실형 피하기에 나선 겁니다.
이 부회장 측은 최순실 씨의 70억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던 신동빈 롯데 회장의 집행유예 선고 사건 기록도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삼성그룹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사건이 이번 재판과 더 관련이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청탁을 위해 뇌물을 줬다는 겁니다. 오늘 재판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하는 특수 4부 검사도 출석했습니다. 승계작업 입증에 쐐기를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은 승계작업과 뇌물이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자료를 증거로 내겠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유무죄 판단을 위한 심리를 하고 12월 6일에 양형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오늘 재판에서 재판장은 이재용 부회장을 향해 이례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뇌물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삼성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부의 말을 전했고 이건희 회장을 언급하며 이재용 부회장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송우영 기자입니다.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재판 마지막에 준비해온 발언을 내놨습니다. 먼저 삼성그룹이 이런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으려면 실효적인 내부 준법 감시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룹 안에 강력한 감시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아 이런 범죄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준법 감시 제도를 참고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부회장에게 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의 총수로서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오더라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재판 중에도 기업 총수로서 해야 할 일은 당당히 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건희 회장도 언급했습니다. 이 회장이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이른바 신경영 선언을 한 나이가 51살이라며 지금 그 나이가 된 이재용 부회장의 선언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한 겁니다. 이 부회장은 정판사를 바라보며 귀를 기울였지만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맺을 WTO 농산물 협정에선 개발도상국에게 주는 혜택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이 왜 개도국이냐며 압박하는 미국에 꼬투리를 잡히지 않으려는 건데요. 하지만 농산물 관세나 보조금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농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맺을 WTO 협정에선 개발도상국 특혜를 받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농업의 민간 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 행사한다는 전제하에 미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다만 새 협정이 타결될 때까진 지금의 관세나 농업 보조금은 유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6년 OECD에 가입하면서 농업 분야에서만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은 한국 등을 겨냥해 개도국 졸업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 결정, 한미 방위비 협상을 앞둔 상황이라 선택의 여지는 넓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농민들을 달랠 대안입니다.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는 등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4.3% 이상의 농업 지원이 확보됐다고 일부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심의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농민단체들은 청사 앞에서 시위를 열며 반발했습니다. 공익형 직불제도 어쨌든 더 상향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더니 또 난색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야. 겉으로 한다고 해놓고 근본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또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했던 내용들. 농민단체들은 다음 달 대규모 시위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일본 총리에게 보낸 친서에 곧 둘이 만나자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손을 먼저 내민 건데요. 일본 정부는 정상회담은 한국이 어떤 환경을 마련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차가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가능하다면 곧 둘이 만나 미래지향의 양국 관계를 위해 의논하고 싶다. 오늘 요미우리 신문이 전한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친서의 일부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를 밝힌 건 아니지만 사실상 한일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친서를 받은 아베 총리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곧바로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츠 외무상도 기자회견에서 정상회담은 한국 측에 달려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首脳会談については、韓国側がそういった
首脳会談をですね、行えるような環境を整えられるかどうかと、これに私はかかっているんだと思います。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두 나라의 인식차가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일본은 총리 관저가 직접 나서 아베 총리의 거친 표현까지 공개하며 강경한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도 대화를 거부하는 모양새로 비춰지는 데 대해선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달 22일 지소미아 연장 시한을 앞두고 미국이 관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데다 일본 역시 경제적 피해가 확대되는 걸 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연내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오늘 오전 고등학교 통학버스가 다른 차량과 부딪혀 옆으로 쓰러지면서 차에 있던 고3 학생 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운전기사는 등교 시간이 빠듯해 바뀐 신호를 보고도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노란색 통학버스 한 대가 옆으로 기웁니다. 이미 교차로에 신호가 바뀌어 멈춰야 했지만 그대로 차를 몰다 사고가 난 겁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버스는 이곳에서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그 충격으로 건너편에 있던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빵 소리 났으니까 여기서 크게 들렸으니까 나오니까 벌써 버스가 뒤집어져 있던데. 노란 버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18살 고등학생이 숨졌고 15명이 다쳤습니다. 학생들은 사고 장소로부터 약 1km 떨어진 한 고등학교로 등교하던 길이었습니다. 버스 운전자는 47살 정모 씨, 학교와 계약을 맺은 용역업체 기사입니다. 정 씨는 신호가 바뀐 걸 봤지만 등교 시간이 다 돼 서둘러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전날 밤 술을 마셨다고도 했지만 음주 측정 결과 단속 기준치를 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정 씨의 혈액을 국과수에 보내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숨진 학생은 수능을 불과 20일 남겨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다른 학생들도 모두 매일 등굣길을 함께했던 후배와 동급생들이었습니다. 이어서 김재현 기자입니다. 숨진 A군은 서울 방이동의 한 고등학교 3학년생입니다. 20일 뒤면 수능 시험을 보기로 돼 있었습니다. A군과 함께 버스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조된 17살 B군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다리를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학생 10명은 가벼운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한 명은 입원을 한 게 맞고요. 나머지 친구들은 다 그 치료 종료해서 귀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들은 매일 같은 버스로 등굣길을 함께했던 선후배와 동급생들이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 정 씨는 2년 전부터 이 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버스를 운행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사고가 난 장소는 학교에서 불과 5분 거리여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경찰은 함께 버스에 타고 있었던 학생들에게 당시 상황을 묻고 있습니다. 운전자 정 씨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치상 혐의로 입건됐고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초반부터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본인이 책임지고 조사를 받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당의 입장과는 별개로 조만간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의원도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법적 책임을 질 일이 있다면 제가 질 거라는 말씀은 미리 놓쳐드렸고요. 제가 가는 것이 맞다는 보좌진들이나 의원님들 모두 정기국회 굉장히 바쁘십니다. 개별 의원 출석 불응 방침에도 일부 의원은 검찰 출석을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고 발인 신분인 한 한국당 의원 측은 JTBC 취재진에게 검찰 조사에 응할 생각이라며 국회 일정이 있어서 검찰과 출석을 조율 중이라고 했습니다. 당 차원의 출석 불응 방침에 대해선 개별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대답했습니다.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공천 가산점에 해당되는 일부 의원들도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한국당 의원 측은 헛된 꿈은 품지 않는다며 대놓고 현직 의원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국당 내부에서도 당당하게 조사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한국당이 당당히 조사에 임하고 의원들도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나 원내대표와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현재 당 법률자문단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법률적으로 자세히 검토한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에서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이 된 의원에게 공천 가산점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됐죠. 당내에서도 불법을 장려하느냐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오늘 공천 가산점을 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오늘 가산점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가산점에 관해서 저는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공천 기준에 관해서는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는 가산점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습니다. 패트 수사 가산점. 당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또 그에 상응한 평가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반드시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 말이 바뀐 것은 당 안팎에서 일고 있는 비판과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른 야당에선 불법 장려당, 조폭이냐 등 비판이 나왔고 당내에서도 중진들의 공개적인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공정심사위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판단할 문제지 어떤 특정인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거. 검찰에 고발됐는데 공천에 가산점을 주는 것이 법 규범을 무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오늘 홍준표 전 대표는 회의 방해죄 등으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칼날이 들어오는데 자축 파티냐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늦게 결정됩니다. 비서를 성추행하고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죠. 취재진 질문엔 아무 말 없이 법정에 들어간 김 전 회장은 재판장 앞에서는 혐의를 모두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김 전 회장 측은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할 거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자료를 냈습니다. 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온 김 전 회장은 현재 수서경찰서 유치장에 머물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됩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논란이 되자 회장직에서 물러나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또 2016년 2월부터 이듬해까지 남양주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오늘 법원의 영장심사는 두 사건 모두가 대상입니다.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A씨는 JTBC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김 전 회장이 구속되길 바란다며 짧게 심경을 전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DB그룹은 재판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오늘 새벽 부산 주택가에 100kg이 넘는 멧돼지가 등장했습니다. 경찰이 차로 들이받고 총을 쏴서 겨우 제압했는데요. 광주에서도 덩치가 큰 멧돼지가 나타났는데 총에 맞고도 달려들어서 경찰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100kg이 넘는 멧돼지가 도로를 내달립니다. 뒤따르는 순찰차가 바짝 뒤쫓으며 멧돼지를 들이받습니다. 여러 차례 순찰차에 받쳤지만 멧돼지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추격을 피해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온 멧돼지가 숨을 곳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결국 포위망을 좁혀든 포획단이 쏜 엽총을 맞고서야 바닥에 쓰러집니다. 이 멧돼지는 오늘 오전 1시 40분쯤 부산 금정구의 한 주택가에서 처음 신고가 된 뒤 1시간가량 도심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앞서 경찰이 389경 권총으로 3발을 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총을 맞았는데도 피를 흘리면서 가더라고요. 비슷한 시각 광주 서구 서광주역 인근 도로에서도 100kg짜리 멧돼지가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권총으로 10발이나 쏘고 나서야 겨우 제압했습니다. 맞았어. 이 과정에서 경찰관 한 명이 멧돼지의 공격을 받아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명중이 끼니까 흉곡해져 버리더라고요. 갑자기 확 돌아가지고 달려들어 버렸어요. 경찰은 차량과 충돌 우려가 있고 경찰관이 부상을 입을 정도로 위험해 여러 발의 실탄을 쐈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사흘 전 제천의 한 시멘트 공장 환풍시설 안에서 30대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위험 천만한 곳인데 사고를 막을 안전장치 하나 없었습니다. 특히나 이날은 숨진 노동자의 생일이었던 걸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유가족들은 예고된 인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시멘트 공장 입구에 출입을 막는 흰색 테이프가 보입니다. 지난 22일 낮 12시쯤 이곳에서 일하던 32살 박경훈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날은 박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너무 불쌍하고 남아있는 가족들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박 씨는 공장 내 열기를 빼내는 대형 환풍시설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내부 온도가 300도까지 올라가는 곳입니다. 폭 70cm의 작은 구멍이 출입구인데 그 안쪽에서 발견됐습니다. 공장 측은 박 씨가 구멍에 빨려 들어갔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현장 조사한 결과 구멍 앞쪽의 바람이 초속 100m까지 불었습니다. 구멍 쪽으로 몸을 넣으면 사람이 빨려 들어갈 수도 있는 위력입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박 씨가 그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말합니다.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스피드도 빠른데 얼굴을 느끼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유족들은 공장 측 실수로 숨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 씨가 작업하는 줄 모르고 환풍시설을 돌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 환풍시설에는 안전장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하고 관계자들을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우리 연구팀이 미스터리 공룡으로 불렸던 데이노케이루스의 전신 골격을 완벽하게 복원해냈습니다. 앞발 화석을 발견한 지 약 50년 만에 갈비뼈같이 겉으로 보이지 않는 내부 구조까지 밝혀낸 건데요. 조민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등은 낙타처럼 둥글게 솟아올랐습니다. 2m 넘는 큰 앞발과 날카롭게 구부러진 발톱은 물가의 식물을 뜯어먹기에 좋습니다. 습지에서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뒷발톱은 뭉툭합니다. 몸 전체 길이가 11m, 몸무게는 6.4톤에 이르는 거대 공룡 데이노케이루스입니다. 1965년 몽골 고비 사막에서 앞발 화석이 발견된 후 2014년 우리 연구팀이 골격을 처음으로 복원했습니다. 넓은 주둥이에 이빨은 없고 긴 혀를 가졌습니다. 가윈날 역할을 하는 각질부리 등 초식 공룡의 특징을 보입니다. 하지만 잡식성으로 파악됐습니다. 뱃속에 이제 그 위석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어요. 데이노케이루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위석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뱃속에서 물고기 그 파편들이 같이 발견됐었거든요. 연구팀은 이번엔 비교 해부학을 활용해 3차원의 디지털 골격 모델을 완성했습니다. 복원 초기에 비해 등의 혹은 보다 완만한 형태로 드러났고 갈비뼈 배열과 척추 결합 형태 등 내부 구조도 명확해졌습니다. 복원된 데이노케이루스의 입체 모형은 대전 지질박물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JTBC 조민진입니다. 영국에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39명이 냉동 컨테이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이들 모두 10시간 넘게 영하 25도 추위에 방치됐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에서 빚을 갚지 못하면 영국 밀입국을 알선한 뒤 일을 시키는 조직도 있다고 합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영국 경찰이 조사 중인 컨테이너입니다. 냉동 설비가 달려 있습니다. 벨기에 제브리에 항에 도착했을 때 봉인된 상태였다고 한국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숨진 39명은 그 전에 태워진 겁니다. 최소 10시간 동안 추위와 공포에 떨었을 것으로 조사 관계자들은 추정했습니다. 2015년에도 오스트리아 고속도로에 버려진 냉동 컨테이너에서 시리아 출신 7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출발 1시간 반 만에 산소가 부족해 컨테이너를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자 운전자가 버리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가리아인이 주도한 밀입국 범죄 조직이 적발됐는데 이번 참사와 비슷합니다. 경찰은 아일랜드 밀수 조직을 이번 참사의 배후로 쫓고 있습니다. 범죄에 쓰인 트럭을 소유한 불가리아 기업도 조사 중입니다. 2000년 영국 도보항 컨테이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중국인 58명은 밀입국 조직에 우리 돈으로 약 3천만 원씩을 냈습니다. 도박빚 등을 갚지 못한 중국인을 영국으로 보내 돈벌이를 시키는 조직이 있다고 가디언은 소개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도쿄올림픽이 이번엔 마라톤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너무 더워서 도쿄 대신 삿포로에서 열자고 제안하자 일본은 마라톤을 새벽 5시 또는 새벽 3시에 개최하면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도쿄가 안 된다면 원전 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현이 속한 재난 지역으로 옮기자는 안까지 나왔습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결승선을 통과하자마자 쓰러지고 또 힘겨워하는 선수들. 한 달 전 열린 도쿄올림픽 마라톤 테스트 경기입니다.
도쿄가 가장 더울 때인 8월을 피했지만 섭씨 30도의 기온에 75%의 습도까지 더해져 건강한 선수들도 힘들어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마라톤과 경보를 도쿄에서 동북쪽으로 800km 떨어진 삿포로에서 치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반발했습니다. 올림픽 피날레를 알리는 마라톤은 개최도시 도쿄에서 열려야 한다며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교도통신은 도쿄도가 마라톤 경기 시간을 새벽 5시 또는 새벽 3시로 당기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통 마라토너들은 경기 시작 4시간 전부터 일어나 준비하는데 이렇게 되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뒤 경기해야 할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도쿄도 지사는 오늘 새벽 3시에 치르는 건 고려 사항이 될 수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 대안은 더 걱정스럽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도쿄가 안 된다면 삿포로가 아닌 도호쿠 지역에서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자는 대안을 내놓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도호쿠 지역은 원전 사고가 일어났던 후쿠시마현이 있어 그 주변도 방사능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IOC는 무더위가 걱정돼 마라톤 장소를 바꾸자고 했지만 일본이 내놓은 대안들은 되레 선수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4년 전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은 뒤 숨진 고 백남기 농민 유족에게 서울대병원과 주치의였던 백선하 교수가 5,4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백 교수가 사망진단서의 사망 원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한 건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서울대병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기자를 고소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정 전 의원이 해당 기자를 고소하고 반박 기자회견을 연 것은 정치 생명에 큰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를 선고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은 비닐봉지 안에 현금 다발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종점 당구개역에 도착한 열차 안에서 현금 1억 원이 든 쇼핑백이 발견돼 경찰이 주인에게 돌려줬습니다. 이 돈의 주인은 환전소를 운영하는 중국 동포로 중국 위안화로 바꾸려고 들고 탔다가 명동역에서 놓고 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카카오가 연예 뉴스에는 댓글을 달 수 없도록 하고 인물 키워드에 따라붙는 관련 검색어도 올해 안에 없애기로 했습니다. 악성 댓글의 사회적 부작용이 커지면서 나온 결정입니다. 카카오톡의 실시간 이슈 검색 기능도 없애고 다음 포털의 실시간 검색 역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재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그만두지 못한 고언으로 정했습니다. 예, 고언이면 쓴소리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소셜미디어에 글을 하나 썼는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의 칼날이 야당으로 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대비는 하지 않고 자축 파티나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한국당을 겨냥한 이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한 얘기인데 또 이렇게도 썼습니다. 지도부만 책임지고 지휘에 따른 국회의원들은 모두 구제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홍 전 대표의 지적은 조금 전 보도에서도 보셨지만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자리에 대한 것입니다. 이 한국당이 이 조국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해서 이 공을 세웠다고 판단한 당내 일부 의원들에게 이 표창장과 상금 50만 원을 줬고 또 이 패스트트랙 문제로 수사받는 의원들 공천 때 가산점 주자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좀 논란이 커지자 황교안 대표가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예, 앞서 저희 리포트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당 내에서조차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홍 전 대표도 이와 관련한 쓴소리를 한 거군요. 네, 이럴 때가 아니다 뭐 이런 취지인 건데 다만 이 홍 전 대표의 소셜미디어에서 이 시간을 한 달 전으로 좀 거꾸로 돌려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홍 전 대표는 한 달 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당 문제는 거론을 그만둡니다. 내가 존재감 높이려고 그런다? 이름 석자 알리려고 그런다? 내가 지금 그럴 군번입니까? 라면서 이제부터는 당에 대해 한마디도 안 할 테니 잘 대처하십시오. 라고 썼었는데 예. 한 달 만에 다시 한국당 문제를 거론을 한 겁니다. 당시에는 홍 전 대표가 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사퇴를 여러 차례 요구를 하면서 이 자녀의 국적 의혹도 이중국적 의혹도 문제를 삼았었는데
당시 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내부 총질이다, 분열을 꾀하는 자는 적이다 라고 반발을 하면서 둘 사이에 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과정에서 홍 전 대표가 당을 위한 충고가 내부 총질이자라면서 앞으로는 고언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었는데 한 달 만에 뒤집은 겁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소셜미디어를 끊기가 어렵다, 이렇게 봐야지 될까요? 네. 오늘 이렇게 쓴 거 보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고언을, 그 쓴소리를 앞으로도 다시 하려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좀 최근 행보도 좀 살펴봐야 할 텐데 홍 전 대표는 최근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TV 토론을 벌이기도 했었고 또 오늘은 광화문에서 철야 집회가 있는데 거기에도 참석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보신 글에서 홍 전 대표는 내가 존재감을 높일 군번이냐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지만 최근 행보를 두고는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대통령의 복,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예,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이번에는 대한신당 박지원 의원의 소셜미디어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대통령 시정연설은 문재인 정부에 비교적 협력했던 저마저도 실망과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라면서 그런데 이 시정연설은 간 곳 없고 한국당의 X와 야유, 사진 찍지 않으려고 피하는 모습만 남았습니다. 라면서 또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측근복은 없지만 야당복은 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예, 지난 화요일이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시정연설 관련해서 저런 평가를 내린 거군요. 네, 많이들 보도를 보셨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저렇게 이 시정연설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손으로 X자를 표시를 했었죠. 이 박 의원은 이 장면을 보면서 청와대가 땡큐 한국당 할 것이다 라는 글도 썼습니다. 사실 이 박지원 의원의 글을 좀 따져보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문 대통령이 밝힌 대입 정시 확대 방침이었습니다. 각 부처가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청와대 비서진이 이걸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해서 대통령이 결정을 했을 텐데 입시 제도가 바뀌는 걸 교육부가 어떻게 몰랐느냐라는 점을 문제를 삼았고 대통령의 측근들의 잘못이고 이 한국당의 대응 방식 탓에 제대로 이 점이 부각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예, 박지원 의원 본인이 이제 소셜미디어에서 문재인 정부에 비교적 협력했던 저마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이제 그동안은 이제 긍정적인 평가, 후한 점수를 줬던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엔 애둘러서 양쪽 모두를 비판했다고 봐야지 될까요? 네, 이번엔 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고 봐야 할 겁니다. 박 의원은 지난 9월에도 문 대통령이 야당복이 있다 이런 말을 언급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지금과 좀 결이 달랐습니다. 이건 직접 들어보시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복이 좋아도 복이 많은 게 야당 복이 저렇게 좋을지 진짜 놀랐어요. 황교안, 나경원 대표가 모든 언론이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줄기차게 얘기했지만은 전략 부재예요. 당시에는 이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아무 증인이 없이 진행되게 되자 한국당 지도부를 향해서 전략이 없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겁니다. 예. 자, 확실히 이거는 뭐 화살이 야당 쪽으로 향해 있는 것 같기는 하군요. 자, 그런데 야당 복이 있다는 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종종 나왔던 이야기 같습니다. 네, 저도 취재를 하면서 여당 의원들을 만날 기회 때 이런 얘기를 직접 들어보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이 야당복이라는 말은 단순히 야당이 잘 못하고 있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와 여당 역시도 잘 못하고 있다는 뜻이 반어적으로 담겨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자, 여기까지죠? 네. 예,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최재원 기자였습니다. 예,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기온이 크게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3에서 15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낮겠고 한낮 기온도 20도를 밑돌겠습니다. 중부와 남부 내륙 지역은 아침 기온이 5도 밑으로 내려가고 중부 산간 지역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모레는 대관령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첫 영하의 날씨를 보인다는 예보입니다. 예, 오늘 밤샘 토론이 있습니다. 공수처, 검찰개혁의 완성인가라는 주제로 밤 12시 20분부터 진행합니다. 네, 뉴스가 끝난 뒤에는 소셜 라이브를 전해드립니다. 미국이 공조수사를 통해 아동 성착취 영상 사이트를 운영한 한국인을 체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동영상을 단 한 차례 내려받은 미국인은 징역 70개월을 선고받은 반면 정작 이걸 운영한 한국인은 1년 6개월을 선고받는 데 그쳤습니다. 왜 이렇게 국내법은 관대한지 이 내용 취재한 탐사팀 기자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